말씀드린 것처럼 흑인이 겪고 있는 여러 경험들의 다측면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There is a dreadful abyss. abyss는 10년이란 말이죠. 큰 차이가 될 텐데. Between the streets of this village and the streets of the city. 네, 지금 이 마을의 거리와 그리고 이 도시의 거리, 내가 태어난 거기, 이 사이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끔찍할 정도의 심연이 차이가 있고, 또 이 아이들, who shout never today, 오늘 나한테 이런 never라고 소리치는 아이들과 어제 내가 미국에서 자랄 때에 니거라고 한 그 아이들 사이에는 또 심연이 있죠. 그 심연은 경험, 또 미국적인 경험일 것이다. The syllable hold behind me today. 오늘 내 뒤에서 내던져주는 이 말은 무엇보다도 이걸 표현한다. wonder, 경이로움, 신기로움. 그렇죠. 잘 몰라서 신기하다고 느껴서 여기서 나는 이방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미국에서는 이방인이 아니다. 네이티브 선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똑같은 구절은 riding in on the American air, 미국의 대기를 올라타고 날아다니는 그 말은 expresses the war, 전쟁을 표현하고 있다. My presence has occasion in the American soul, 나의 존재가 미국의 영혼에 불러일으킨 그런 전쟁을 표현하고 있다. This village brings home to me this fact. bring 무엇 home to me 하면은 나에게 절절하게 느껴지게 하다라는 말이죠. bring 무엇? 이 사실입니다. 이 마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에게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There was a day, 이런 날이 있었다. Not really a very distant day. 아주 그렇게 먼 날은 아닌 그런 날. 어떤 날이냐 하면 멀다면 멀지만 사실 또 긴 역사를 놓고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그래서 정말은 그렇게 멀지는 않은 이런 표현을 덧붙인 거죠. 미국인들이 첫 발을 신대륙에 내딛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미국인들은 이건 미국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오래도록 그 땅에 살면서 취하게 된 이름일 텐데 처음에 바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좀처럼 미국인이지 않았을 때, 그죠? 유럽에서 왔으니까 유럽인들이겠죠. 그런데 아직은 뭔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그죠? 삶이 촉박하고 그랬을 테니까요. Facing a great unconquered continent. 사방이 온갖 위험투성이죠. 자연 그대로 위험이었고 거기에 숨어있을 아니면 존재하고 있을 원주민들도 위험이었을 텐데 굉장히 큰 정복되지 않은 대륙을 마주하여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약간 여유가 생겨서 주변에 조금 세틀먼트, 그러니까 정착지, 식민지 정착지가 마을이 생겼을 텐데 그러면 마을이 생기고 시장이 있으면 장터로 어슬렁어슬렁 갔겠죠. 가서 보니 흑인이 보이네요. 처음에 이럴 때를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The shock. 처음에 봤을 때는 충격이었겠죠. 이런 광경, 흑인이 처음 있는 그 광경이 제시해준 그 충격은 뭘로 알 수가 있냐면 분명 이 즉각성.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들이 취한 조치는 뭐냐면 이 흑인들은 정말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다 라고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로 재빨리 해서 이 충격을 해소했다는 얘기를 하죠. It is true. 사실 이 필연성 어떤 필요냐면 이 신대륙의 정착민들 편에서 보면은 어떤 필요가 있는데 뭘 필요냐 하면은 이런 필연성이 있었는데 뭐냐면 reconciling their moral assumptions, 도덕적인 가정이나 전제적. 이거는 뭐냐면 이 흑인들은 열등하다거나 뭐하다거나 아니면 선악과 관련된 피부색과 관련된 그런 얘기라든지 그게 이제 도덕적인 여러 전제들일 텐데요. 그러면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놓아야 되겠죠. 또 악의 존재로 놓고 통제를 하거나 억누르거나 노예화해야 되겠죠. 그런 것하고 이런 사실하고 이 노예제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경작하거나 뭐 하려면 여러 경제적인 여러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거를 결합시킬 필요성이
이런 아이디어의 매력을 상당히 상승시켰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뭐냐면, 맞아, 흑인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야. 그러면 도덕적인 전제도 만족시키게 되고, 노예라고 하는 것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도 충족시키게 되고, 이런 선택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It is true that this idea expresses with a truly American bluntness the attitude. 네, 이런 태도, 뭐냐면 어떤 조금씩 다양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차이가 있지만, 모든 주인들이 노예들을 향해서 취했던 태도. 그렇죠. 이 모든 주인들은 노예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전제,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 이런 게 겹쳐져야 되겠죠.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미국에 있어서 앞에 열관 이런 생각들은 이런 걸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물론 미국적인 특성, 블런트니스 하면 무뚝뚝함 이런 건데, 정말 어떤 미국적인 특징을 띠고 이런 태도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노예라고 하는 게 식민지 삶에서 얼마나 중심적으로 시행이 된 현상인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슬레이브 마켓을 보면 여러 지역의 슬레이브 마켓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노스 아메리카의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인용을 했죠. 인용을 한 데에 구체적인 이제 저서가 있고요. 또 여기 링크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원 저서의 해당 부분들로 가게 됩니다. 여긴 지금 데이터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를 보면은 30년대, 40년대, 1830년대, 40년대에 거의 25만 명의 노예들이 주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된 숫자가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850년대에 19만, 그러니까 거의 20만은 좀 안 되지만 이런 노예들도 계속 무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여긴 데이터들을 같이 참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60년대에 이르게 되면 미국 내의 노예 인구가 4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1860년대 하면은 제가 여기 인구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1840년대, 지금 여기가 60년대죠. 60년대면은 3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신대륙의 전체 인구가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400만이 노예라고 하고, 여기에 연관된 사업들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언급된 1830년대, 40년대에는 식민지의 인구가 1200만, 1700만 요 정도 사이입니다. 물론 계속 급격하게 이제 10년 단위로 보면은 뭐 30%대로 인구들이 늘고는 있는데요. 전체 인구 규모 1000만 정도 아니면 2000만이 미달되는 것 중에서 이 정도의 노예 인구와 관련된 이동들이 있고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상당히 큰 규모로 슬레이브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inspection and sale of slave, 노예를 점검하고 매매하는 과정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백인들이 이제 이 포즈를 잡고 있는데, 여기가 미주리에 있었던 슬레이브 마켓입니다. 린치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 노예 창고죠. 이건 이제 프리즌 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창살 같은 것이 이 창에 있고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장부 같은 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건물들은 남북전쟁 때는 또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고, 또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또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Between all former slaves and the slave owners,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 그리고 노예주 사이, 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겠죠. It begins for Americans over 300
years ago at Jamestown. 제임스타운에 오래전에 제임스타운은 언제냐면 이제 신대륙의 첫 발을 내딛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6년 말에 영국을 출발을 해서 1607년 4월이죠. 그러니까 4개월 정도가 걸려서 이 제임스타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배 몇 척이 가게 되죠. 수잔 컨스탄트라든지 디스커버리호라든지 가스키라고 하는 이런 배들이 이제 가게 되게 됩니다. 이때에도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네, 이런 기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There are at least two differences to be observed. 두 가지 주목할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후인 노예의 경우에는 could not suppose for one thing. 우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과거 시대에는 그렇게 또 생각하거나 또 실제 행동하기도 했는데, 뭐냐? He would, 이게 미국의 노예죠. wrest the power from the master's hand. 주인의 손에서부터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주인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서 나라를 세우거나 잡은 경우는 이게 근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없는 거죠. 유일한 경우로 알려지고 있는 게 뒤에 이제 IT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대에 이르게 되면 이런 그 커다란 변화들 이 권력의 목적과에 있어서 여러 변화들이 이제 근대에는 이르게 되는데, 이런 식의 노예 반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주인의 손에서 빼앗는다는 이 가정 전제 같은 것은 사라진 그런 게 되겠죠. 다만 이런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또 전례 없는 방식으로 또 어떤 끔찍한 암시들로 오늘날에 다시 부활되고 있는 거기는 하다. 이 대목은 정확히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으로부터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서 뒤집는 거는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뭔가 이제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나 운동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 그게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또 여전히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미국의 근현대사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제가,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이 어떤 그 전례 없는 힘, 약간 이제 디미니시 하면은 소멸되다, 줄어들다 이런 말이죠. 예전과 똑같은 힘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노예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존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그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한다, 탈취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왜 그것이 쉽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연관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찬탈하는 게 가능하려면 이런 전제가 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이 엑사일 중인 어디 끌려와가지고 이제 정착해 있거나 노예 상태에 있거나 한 경우가 될 텐데, 뭔가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성공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과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만이라도 뭔가 이전의 삶의 형태들을 존중하고 지탱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럴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봉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전제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독특한데 미국 세상의 흑인들 가운데서도 독특한 면이 있다. 뭐냐? 과거가 지금 과거 얘기를 중요하게 했죠. 연결될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가 그로부터 박탈되었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at one blow 단번에 이게 미국 흑인의 독특한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at wonders 응하다 대체 그 첫 번째 노예가 말할 수 있는 어떤 말을 찾을 수 있을지 The first black child born 자기가 낳은 그 첫 아이에게 과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부모인 거죠. 애가 나왔는데 애가 물어봐요. 아빠 뭐 할아버지나 아니면 그 위에 선조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줄줄이 있죠. 뭐 족보 해가 거슬러 올라가면 뭐 몇 대조가 어쩌고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게 분레가 될 때가 있는데 여기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There are Haitians, IT 사람들이 있어요. Able to trace the ancestry back to African kings. 아프리카의 왕들로까지도 선조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IT인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미국의 흑인의 경우에도 뭔가 그렇게 멀리까지 거슬러 가길 원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여행이냐면 시간을 거슬러 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이 갑작스럽게 제지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에 의해서 제지가 되냐면 The signature on the bill of sale. bill of sale이면 매매 증서인데요. 이건 노예 매매 증서일 겁니다. 노예 매매 증서의 서명에 딱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찾아가는 그 탐구가 노예 매매 증서 뒤편으로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노예 매매 증서는 입국 선조들에게는 입국 서류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에 딱 막혀버리는 그때의 그 암울함, 답답함, 길 없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At the time, to say nothing of the circumstance, 그 상황, 이 사로잡힌 흑인이 노예화되는 그때, 그리고 이제 미국의 흑인이 될 터인데, 여기에는 이런 가능성은 아주 먼 가능성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가 주인의 손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리라는. IT의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미국 역사와도 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프랑스 오랫동안 그랬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산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이제 수입되어 온 노예들 그리고 백인들하고 사이에서 나온 뮬라토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 뮬라토가 좀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다수 흑인들은 이제 그 하층 신분이라고 합니다. 봉기가 일어나서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한 것이 1791년 경이니까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고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도 받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미국의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조금 있다가 미국의 다른 지도들을 보면서 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이 노예 매매 증서들입니다. 이미지 검색에서 슬레이브 옥션, 빌 오브 세일 하면은 상당히 다양한 그 자료들이 나오고요. 매매 증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서는 계약인 거죠. 슬레이브 오너하고 바이어 사이의 기록이고요. 법적으로 이제 강제성이 있는 그런 서류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격이라든지 또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이 실제 신체 조건에 대한 여러 상태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지불은 또 전체 금액이 얼마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지, 뭐 일시로 할지, 반 나눠서 할지, 아니면 뭐 할부 방식으로 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기록 자체는 매우 가슴 아픈 어떤 그 인종에게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한번 좀 찾아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역사의 여러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to find a motive for living under American culture. 그래서 이런 옵션이 뭐가 이제 이런 옵션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상태, 문화 속에서 살아가든지 살아가기 위해서 동기를 찾던지 아니면 죽던지, 이런 그 옵션 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또 언급하고 있죠. There was no reason to suppose,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었다. This situation would ever change, 이런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이걸 알려줄 것도 없었다. 그의 상황이 이전에는 또 달랐나?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에도 쉽지 않은 운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It was this necessity in the world. 그래서 이 남아있는 옵션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문화 아래에서 살기 위한 동기를 찾던지 아니면 존재를 포기하던지. The identity of the American Negro comes out of this extreme situation. 미국 흑인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체성의 전개랄까? 어쨌든 계속 이제 조금씩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정체성을 세우고 그것의 내연을 확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은 주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에 견딜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의 원천으로 자리하겠죠. 이분은 흑인 연구하고 운동에 주목받는 분이십니다. 미국 사회학자셨고요. 잘 알려진 것은 흑인 중산층에 대한 연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학자셨고, 짐 크로우 시절에 대한 강한 그 비판자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꿈에 대한 큰 제약, 바로 장벽,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so burning question to divide the nation. 나라를 나눈 그 뜨거운 문제. 미국 흑인의 역사는 이런 점에서도 또 독특합니다. 뭐냐면 그의 인간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의 권리에 대한 질문. 그의 어떤 권리냐면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것이 이 너무나 불타는 문제, 수세대의 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불타는 문제였느냐, 뜨거운 문제였느냐,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이 나라를 그냥 부분적으로 혼란에 빠뜨린 게 아예 그냥 분열시킬 정도로, 쪼개나볼 정도로, 이것은 사용되다는데, 사용되다는 게 현재로 쓰이면은 뭐뭐 하곤 한, 이런 의미로도 이제 될 수가 있겠죠. It is out of this argument. 이런 논쟁에서 이런 게 나오게 된다. 지금 뭐냐면 에피센 니거라고 하는 어떤 악의에 찬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도 이런 맥락인 것이다. 예, 너무나 지금 뜨거운 문제인 거죠. It is an argument. 그런데 유럽은 어쨌나 이런 그 논쟁을 해본 일이 없죠. 왜냐하면 유럽은 여태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우선 발생을 했는지. 유럽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이야 뭐 이제 워낙 많이 그 이미그런트들이 오거나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미국처럼 대규모로 흑인이 일상의 삶에 있었느냐, 일상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에 자리하면서 살았느냐, 그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유럽에서는 대두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해 못하는 거죠. 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파국적이고 또 그렇게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유럽하고는 이제 다른 그 상황임을 미국은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앞에서 그 burning question, divide the nation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간단하게 노예제가 왜 미국의 이 인종 문제가 왜 그러한지를 지도 몇 개를 보면서 살펴볼까 해요. 이건 미국의 사회와 문화를 공부하신 분은 이거 내가 좀 본 건데 이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1789년 독립하고 난 뒤죠. 예, 오른쪽에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되었죠. 그러면서 각 주들은 하나가 나라가 되기 전에는 거의 독자적인 영역이었었습니다. 주들로 이제 존재를 했고 주마다 주의 법들이 있었고 주의 군대가 있었고 모든 이제 행정체계라든지 그런 게 다 별도로 있었던 거죠. 심지어 화폐도 다른 걸 쓰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합쳐진 건데 그때의 노예주가 8개, 그 13개 중에서 8개, 5개 이렇게 노예 자유주로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이 영역 전체가 뭐가 되냐면 사람이 이제 살아 들어가게 되면 인구가 얼마가 되고 삶이 또 들어차게 되고 그러면 준주가 되고 주가 되는데 주가 될 때에 노예주로 가느냐 자유주가 되느냐 이게 지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직 색칠되어 있지 않은 이 많은 것은 모조리 갈등을 잠재우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오른쪽에 1800년대에 이르게 되면 벌써 노예주는 9개인데 자유주가 8개로 따라왔습니다. 격차가 점점 줄고 있죠. 이것은 가운데 크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허연 부분인데 이게 루이지애나 테리토리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지금의 루이지애나는 여기죠. 미국은 여기는 아직 그때는 미국 땅이 아니라 프랑스령이었었습니다. 미국은 이 아래에 있는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곳을 사고 싶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선이 뭐냐 하면 오른쪽 경계선이 미시시피 강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매우 중요한 내륙수로이고 내비거블 리버 항해가 가능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물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 또 미주리 강으로 이렇게 해서 내륙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와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여기가 중요한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살라면 다 살아. 루이지애나가 어디냐면 이 미시시피에서 로키 마운틴스까지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온전한 지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누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뭘 사고 파는지 모른 채로 정확하게는 그런 거래가 된 거죠. 아까 IT 말씀을 드렸는데요. IT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프랑스가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찝쩍거렸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전쟁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 IT에서 나온 사탕수수, 설탕은 한때는 그 이전 시기에 한때는 프랑스 전체의 그 생산의 상당 퍼센트, 거의 4분의 1,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 육박하는 규모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걸 이제 뺏긴 상태가 됐는데 그거를 나중에도 회복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를 팔게 된 거죠. 루이지애나 지역은.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미국은 지금 자기들도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가꾸느냐고 정신이 없고 그런데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하냐면 영국한테 빌립니다. 그래서 영국한테 빌려가지고 루이지애나를 사요. 그런데 이 돈은 또 어디로 가느냐? 프랑스한테 영국한테 빌려서 프랑스한테 땅을 산 거죠. 그럼 프랑스가 이 돈을 가져간 거죠. 프랑스는 누구랑 전쟁했냐면 영국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돈이 미국을 거쳐가지고 프랑스로 와서 그 돈으로 영국하고 싸운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옆길로 샜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이후에 주가 될 때 이게 완전히 갈등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네, 보실까요? 어쨌든 봉합이 된 게 뭐냐면 미주리입니다. 미주리 타협이 1820년에 돼요. 미주리가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노예주인데 노예주가 되려고 하는데
요 자유주는 11개였었거든요.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니까 곤란해서 오른쪽에 있는 메인주를 자유주로 넣으면서 12개, 12개로 봉합을 하고, 그때 타협을 본 게 뭐냐면 미주리 남쪽 선이에요. 36도 30분 선인데 요걸 기준으로 위에 주가 생기면 자유주로 하고 밑에 주로 하면 노예주로 하자라는 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게 듣기는 그럴듯해도 이후에 계속 문제 소지가 될 것이, 아니 위에 몇 개가 생기고 아래 몇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각기 상황들이 다른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게 될까? 이런 의문이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안 됩니다. 그래서 1854년에 다시금 또 이걸 봉합하는 법을 만듭니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라고 이제 이쪽에 또 생기게 되잖아요. 캔자스 네브라스카 가가.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야, 생각해보니까 이 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한 거예요. 노예주로 될지 자유주로 될지는 그 주의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라서 그 주가 결정하기로 하자. 이래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가 이제 엄청 갈등스럽겠죠. 이 바깥에서 노예주, 자유주를 할지를 결정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안에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자고 하니까 주민들 안에서 엄청 싸우고 이제 난리 버거지가 나게 된 거죠. 네, 계속 조금 더 보면요. 이게 균형을 그대로 계속 이제 맞추게 됩니다. 37년만 해도 여기가 들어가면 뭐 여기가 같이 들어가고. 그런데, 살살살살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겠죠. 텍사스, 플로리다가 들어가면, 위에는 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오와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15개, 14개, 약간 이제 좀 짝이 안 맞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캔사스 네브라스카 액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 이 캔사스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죠. 미주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린 노예주인데 옆에 자유주가 생겨요. 그러면 노예가 만약 이쪽으로 튄다. 그러면 이거 잡아보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쪽 다른 주들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는 자유주가 더 좋은데 경제나 여러 가지 뭐 또 인권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자유주가 좋은데 이 노예주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라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갑니다. 옆주, 윗주, 동네주에서 가서 이 안에서만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안에서 막 복잡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54년부터 59년 거쳐서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1861년 이 무렵까지 계속 갈등이 에스컬레이트가 됩니다. Series of Violent Civil Confrontations. 네, 자기들끼리 막 격렬한 이 갈등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사스 테리토리뿐이 아니라 이 미주리의 왼쪽 부분까지도 그렇고 이 기간 동안에 격렬하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노예제의 합법성 문제를 두고서 앞으로 캔사스가 될 주의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선거, 중간에 어쨌든 자체 선거를 해야 되니까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들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가짜 표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인구 이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더 워피안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이 경계선의 노예를 옹호하는 프로슬레이버리한 보더 워피안스라든지 아니면 자유주를 옹호하는 프리스테이터 이런 사이에 엄청나게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회의 자료들에 따르면은 죽은 사람이 이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비극적인 서고옥이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서고옥이 되죠. 그 이후에 남북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갈등의 정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캔사스가 노예를 허락하는지 옆에 있는 그 이웃하는 미주리처럼 아니면 그걸 금지하는지 즉 그것이 유니온에 이게 이제 남북 연합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게 슬레이브로 가느냐 프리스테이트로 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트 차원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전쟁으로 다시 거의 개판이 되게 되죠. 도시가 두 개, 그러니까 수도가 두 개, 또 헌법이 두 개, 설마 이제 입법부가 두 개,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유니온의 자유주로 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 남북표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막혀 있다가 지금 남북 전쟁이 되면서 남부주들이 탈퇴를 했거든요. 그런 표차 때문에 이제 자유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캔사스를 얘기를 할 때 블리딩, 피 흘리는 앞에 제목 타이틀 보셨죠? 피 흘리는 캔사스, 블리딩 캔사스라고 하는 말이 1854년부터 몇 년에 걸친 이 내부의 피 튀기는 갈등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버닝 퀘스천인 거죠. 미국 역사에 정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런 미국의 경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어떠냐? 유럽도 식민지 개척 엄청 했잖아요. 먼저 사실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유럽의 검은 재산은 어디에 있었냐면 콜로니에 그냥 있었다는 거죠.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볼 때에 이 거리에서는 이 블랙 포제션들이라고 하는 게 흑인들이라는 게 뭐 위협이 되지는 않겠죠. 유럽의 아이덴티티에. 그리고 만약에 유럽의 양심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추상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추상적인 것은 좀 그래도 쾌적한 편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맞부닥칠 때 아주 괴롭게 되는데 추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게는 이 사람으로서는 사실 존재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게 일상에서 부닥치는 거거든요. 노예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 조직에 피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인도 이걸 피할 수는 없죠. 뭔가 어떤 태도를 흑인에 대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추상화해가지고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맞부닥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도 미국인들은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뭔가 흑인들을 추상화하려는, 그래야지 그 추상화만큼의 거리가 생기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죠. 추상화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거리가 확보가 돼야지 가능한 건데 일상적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추상화를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엄청난 영향, 미국의 흑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국인들의 성격에 미친 그 엄청난 영향을 반증해주는 면도 있다는 거죠. 기를 쓰고 추상화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런가? 바로 이런 심각한 영향 때문에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추상화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걸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심각한 영향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흑인의 역사를 생각해 보다 보면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인데 도덕적인 신념이라는 게 있겠죠. 그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한 민족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나라 전체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 좀 그거 뭐 했어?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데 그대의 그 도덕적인 신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정색을 하고 잘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그거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삶에 뭐로 고려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걸 갖고 있다 그래도 뭐 잘 지켜지지도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묻지 않게 되고 눈여겨보지 않고 그런데
그런데 그게 정말 tenuous, 보잘것이 없는 것이냐, 사소한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거는 완전히 낫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모럴하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지만 모럴하기 힘든 면이 있죠. 우리가 보통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살다 보니 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도덕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게 참 사소한 것처럼 보이도록 종종 만들기는 해도, 그렇지만 정말은 그렇게 사소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이 도덕적인 신념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도덕적인 신념이라는 게 사람들에게는 뭘 만들어주냐면 frame of reference, 이거는 준거 틀이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 준거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최악일지라도 뭔가 이룰 수 있으리라.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여 뭐 더 일어나게 될 것. 그리고 우리를 쉽지 않은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고 뭔가 얻어낼 수 있으리라. 이런 가능성을 이 가능성이 이제 희망일 텐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신념에서 나온다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렇겠죠. 또 이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신념을 배반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신념의 힘 그 너머로 둔다는 거. 그러니까 신념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거.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신념을 배반한다는 거는 뭐예요? 신념을 뭘 있어야지 그걸 배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신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배반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묘해서 그것을 지키거나 그것을 배반하거나 다 신념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념을 배반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도덕적인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을 것이다. 네, 준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상적으로 많이 쓸 때는 이제 개인의 판단과 이해의 기준이 되는 준거 틀, 기준 프레임이랄까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게 물리학에서든지 과학에서 많이 또 등장하죠. 어떤 물체의 위치나 형태, 상태를 표현할 때 이 기준이 없다면은 표시할 수